자, 두 번째 시간 강의 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현재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또 뭘 가지고 있냐면요. 이 프로그램 이 VS 코드라고 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 VS 코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GPT-3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써야 되겠죠. 일단 GPT-3는 한글로 안 돼요. 한글 안 됩니다. GPT-3는 왜 그러냐? GPT-3는 오픈 소스 코드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GPT-2까지는 오픈했는데 소스 코드 오픈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줬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거를 뭐 한글화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직 한글은 좀 그런데 어쨌든 영어로는 뭐 굉장히 뭐 퍼펙트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PT-3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영어로 쓰면 얘가 코딩을 그 영어에 맞게 코딩을 해줘요.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이거 개발자들은 좀 있으면 사라지겠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앞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개발자들이 사라지는 게 좋으냐? 그런 어떤 이 개발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아직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더 쉽게 개발하는 분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어, 노코드라는 게 생기고 있어요. 노코드. 그다음에 로우코드. 이게 뭐냐면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짜는 일들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교육하기도 그렇고 구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스토리예요. 왜냐? 개발자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개발자를 대신하는 게 없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인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시간이 그렇게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든 건데 자연어 처리를 하는 그 모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에러를 발견을 하고 에러를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브로큰 프로그램 보면 이제 에러가 생긴 프로그램이죠. 이 에러가 생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고 얘가 고쳐서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고쳐주는 그런 디버깅을 하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게 사실은 프로그래머 하는 일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종국적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그런 이 모델들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연어 처리의 성능을 재는 이 벤치마크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벤치마크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글루라고 하는 겁니다. GLUE.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킹 자료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은 이게 뭐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80점까지, 87점까지 되는데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이게 글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채점하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된 거 아니라서 슈퍼 글루를 만들었어요. 더 어려운 거. 그 제너럴 언더스탠딩 이밸리에이션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10개의 분야의 문제를 푸는 점수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그 측량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밸리에이션 하는 건데 이것도 인간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휴먼 베이스가 89.8 지금 현재 나와 있는 T5가 89.3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간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죠? 트렌드예요. 물론 사람은 번역도 하고 요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위에 있는 문장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델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이 맞추는 거 이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 겁니다. 자, 그의 얘기는 뭐냐면 AI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의 그 지능을 두 가지로 하면 인간 기능이라는 게 있고 기능. 우리가 뭘 보고 쟤는 뭐네. 글을 써서 뭘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이 사람에는 또 하는 사람에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요. 그죠? 스스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를 하면 얘가 공부를 또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그런 학습의 의도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이런 그 인간 지능이죠. 그런 게 지능이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AI, 특히 딥러닝 기반의 AI는 인간 기능,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AI보다 엄청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사람의 기능보다 더 잘하는 AI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뭐 상식을 가지고 사람처럼 기억을 하고 하는 것들은 AI는 없어요. 아예 제가 얘기하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파트는 아예 AI는 현재 그런 아무리 현재 있는 그 AI의 모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AI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는 AI를 만들 수가 없고 스스로 학습하는 AI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갈라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AI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를 해서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AI가 뭔가 뛰어난 거를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거 그런 거 못 만드냐 뭐 알파고도 이겼는데 사람을 이겼는데 그런 걸 예상해.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AI는 사람의 기능적인 측면은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맞는 거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뭔가 해주는 것을 기대를 해서 AI를 보게 되면 큰 실패를 합니다. 큰 실패. 과거 인공지능의 두 번의 겨울이 왜 생겼느냐?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AI를 만들다가 실패를 한 거야.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속을 많이 한 거고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보다 뛰어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 이 자동적인 이런 자발적이고도 자동적인 거는 절대로 현재의 AI 기술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꽝이고 허구다라고 이걸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손정희 씨 같은 분은 30년 내에 앞으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 30년 내에 앞으로 신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컴퓨터 칩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손정희 씨가 그냥 공공연 견학에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의 개인의 뭐 자유니까. 근데 앞으로 인간과 같은 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슈퍼 인텔리전트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벤처를 하고 그걸 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은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
사람 이게 알파고도 문제가 뭐냐면 알파고가 자기가 바둑 두는 걸 알아요? 모르죠. 예, 알파고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 안에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에이전트가 돌아가서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점수를 많이 리워드를 많이 받을지를 계산을 해서 거기다가 두는 거지. 얘가 지금 이거 뭐 이세돌이 뭐 78수가 뭐 기가 막힌 수였는데 그거 다음에 두는 수가 왜 거기다가 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해.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인간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지능이 있는데 인간의 기능은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많이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지능을 넘을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드는 거는 현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이 아까 구르려고 하는 거 이런 그 문제점들이에요. 이게 그 뭐 보면 뭐 질의응답 세트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맞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더 잘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글루 말고 그럼 슈퍼글루도 이제 뭐 거의 뭐 사람이랑 비슷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죠. 이거 뭐 커먼 센스 링귀스틱 널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모델 사이즈가 크지면 클수록 이런 커먼 센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죠. 네, 질문 있어요? 지금 뇌가 인간의 뇌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 방식대로 메타 인지할 수 있는 AI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우리가 지금 딥러닝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뭘 모사를 한 거냐면 뉴런이라는 걸 모사를 했어요. 뉴런은 이 감촉, 촉감 뭐 이런 신경 세포의 말단에 있는 세포죠. 이런 것을 이게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공을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럼 뇌를 가지고 수학적인 모사를 해서 그거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사람이 뇌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를 다 알 수 있느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느냐? 이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사람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앨런 머스크예요. 앨런 머스크가 뭘 만들었죠? 뉴럴 링크라는 걸 만들었죠. 뉴럴 링크. 이거 뭐냐면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칩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칩에서 뭘 하자고 하자면 일단 뇌에서 나오는 파동이 있어요. 이 파동을 잡아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어떤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자, 이거 손을 올린다. 다음에 이거 밥을 먹는다. 뭐 테레비를 킨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디가 지금 어느 뇌파가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 마비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테레비를 켜고 뭐 커피를 마시고 로봇 팔에 의해서 커피 마시고 뭐 글을 이렇게 로봇가 글을 쓰게 만들게 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까지는 되는데 그것도 이제 동물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돼지가 걸을 때 이거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그 재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의도가 지금 뭔지. 거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그런 랭귀지 칩을 하나 심어. 지금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 탁 찍으면 내가 갑자기 영어의 도사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거는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떤 전자기 파든 뭐 뇌파든 뭘 만들어 가지고 뇌에다 주입시키는 그 영역은 아직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직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뇌를 너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뉴럴링크는 지금 이거까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뇌파를 수집을 해서 그 뇌파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뭔가 로봇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 연결을 해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체 장애라든가 또는 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게 만드는 이런 것까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단계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일하는 일들을 아직은 뇌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언제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된다, 40년 후에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하는 얘기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년대에 뭐죠? 50년대 그 50년대 60년대 뭐 사람과 같은 컴퓨터 기계를 만든다고 나온 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엔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걸 과도하게 신봉하게 되면, 아까 손정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손정희 같은 사람이 좀 더 심해지면 사람들의 투자를 끌어모으겠죠. 30년 후에 뭐 이 사람보다 뛰어난 이 신발에 신는 칩 만들 거야라고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30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면 그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은 열심히 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책 나중에 나오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있죠.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데이터에 대한 서로 중요한 데이터만 연결시켜주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텐션이라고 했어요. 어텐션.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GPT-2, GPT-3 또는 버트 이런 그 언어 모델이 생겼는데, 이게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인풋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풋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그림의 반을 자동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동 완성시키는데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자동 완성시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대단한 거죠, 이게. 이게 트랜스포머의 위력입니다. 얘가 이게 뭐냐면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여기 밑에 보면 약간 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뭔가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제 추론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요런 하얀 거를 추론을 해내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를 추론을 해요. 가장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그림자잖아요. 그 밑을 완성하라라고 했는데, 완성하는 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그런데 요런 것까지 나와. 요런 것까지. 야, 이거 더 대단한 거죠. 이거 사람의 그림자가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실제 모양 이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라, 요 밑에 이것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요 밑에 그림자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라는 게 대단한 트랜스포머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AIX라는 개념입니다. AIX. AIX라는 게 뭐냐? X라는 거는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메인. AI라는 거는 여러분 엑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라는 게 엑셀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엑셀은 숫자 계산하는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뭐 리포트 만들고 뭐 계산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이런 아주 우리가 비즈니스에 유용하게 써먹는 거죠. 엑셀 안 써먹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AI라는 거는 어느 분야든지 다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분야라고 하면 AI를 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또 생각해요. AI는 뭐 자동적으로 뭘 해주고 뭐 그러니까 AI가 데이터가 없어도 뭔가 어떤 분야에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AI가 좀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알파 제로 데이터 없이 학습하는 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AI의 수준은 어디까지냐? 엑셀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엑셀과 같이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또는 이게 계산을 하는데 좀 인텔리전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AI는 항상 AI 기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는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 필요한 거예요. 도메인은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물학 또는 뭐 의학 또는 뭐이 세균학 또는 뭐 약품 개발하는 거 또는 뭐 철강 뭐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또는 금융 뭐 대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도메인의 AI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계시든 그 분야에 AI를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데이터를 모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AI를 하는 거는 그거는 AI가 자동적으로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건 절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좋아. 절대로 AI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많은 동네에서 어떤 AIX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있는 그런 동네로 가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AI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생물학이라는 예를 들면 생물학은 지금까지 발전이 이렇게 거기서 거기였는데 이 AI가 생기면서부터 생물학의 그 논문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생물학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있는 모든 학문이 AI 기술을 적용하면서부터 논문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떤 이 각 분야에서 논문을 쓰고 뭐 연구를 했던 방식과 AI를 도입하는 방식은 100% 다르거든요. 그 결과도 100% 다르게 나오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는 방식보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오세요. 교수님들이. 왜? 지금까지 했던 방식 말고 AI를 뭔가 도입을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현재 하는 일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AI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먼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이미지넷 설명을 했는데 이미지넷이 이렇게 컴퓨터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붙이는 거, 답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현미경으로 이제 쳐다보는데 이 쳐다보는 내가 보는 게 이 전공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 레이블을 달아서 얘기는 뭐다라고 요거는 뭡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세포 현미경에 그런 거를 다를 수가 있으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쫙 다를 수가 있으면 엄청난 거죠. 자기 이 전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물체들, 화학물질이든지 뭐 내부 구성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요 회사, 리컬전이라는 회사가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로 처리된 세포에 이 레이블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포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생물학이 이제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광 현미경으로 보니까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뭐 수천 개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이토카인, 석동 이런 게 있죠. 이거 뭐냐면 이게 코비드 19 같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걸 강하게 우리가 면역 물질을 쓰게 되면 그거는 뭘 하냐면 이게 우리 항체가 급격하게 많이 생겨요. 급격하게 많이 생겨서 이런 코비드 19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이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는 그런 현상이 뭐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를 발견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과는 이 뭐냐면 황반 변성, 이 노화 나이가 들면 이 황반 변성이라는 게, 이 황반이라는 게 눈 안에 있는 그런 망막에 얽히는 거를 이제 사실 사물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 물체가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보인대요. 근데 이거는 한쪽 눈에 걸리면 다른 쪽 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안과 사진을 찍어서 그게 이게 전이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써먹 이런 거는 의료에서는 엄청 많이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분야는 의료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 쪽에는 뭐 앞으로 이 영상 처리를 해서 뭐 치료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너무 많이 나올 겁니다. 유방 조영술도 이거 이제 폴스 파지티브 폴스 이 파지티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 줄인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유방암 이제 검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폴스 파지티브는 거짓 양성, 폴스 네거티브는 거짓 음성인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딥러닝은 뭐냐면 여기는 연결주의예요, 연결주의. 이게 지금 아침에 뭐 주의 해가지고는 별론데, 근데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의 그 조류가 있어요. 하나는 룰을 막 줘가지고 사람의 지식이죠. 지식을 막 줘서 그러면 이건 뭐다라고 하는 추론 엔진을 만들어서 뭡니다라고 맞추는 거. 이런 게 의학 진단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너는 뭐 기침이 나냐? 뭐 어디가 아프냐? 뭐 배가 아프다? 뭐 막 물어봐. 막 물어보면 너는 무슨 병에 걸렸어? 라고 이게 답을 이렇게 내는 게 이제 이런 기호주의의 스토리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 룰 기반입니다. 여기 오는 문제가 뭐냐면 룰 만드는 거는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만 만드는 거죠. 근데 전문가가 없어지면 룰을 못 만들죠. 근데 못 만들 뿐만 아니라 룰이 변하는 현상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지금 다 사람이 하잖아요. 물론 시스템도 하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이 전문가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이러저러한 상황이 오면 대출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아니면은 대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룰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대출해 줬는데,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룰을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룰 변화를 시키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룰 엔지니어, 날리지 엔지니어가 하는 거고, 전문가가 룰을 변화를 시키는데 일단 두 사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시스템 메인테넌스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룰 베이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룰이 없는 경우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경우에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룰을 다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년대에 엑스퍼트 시스템이 엄청 유행하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엑스퍼트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반면에 이거 연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커넥셔니즘 뭐 이런 건데, 이 데이터를 막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이게 이제 대출해줘 말아야 돼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대출의 사례를 데이터화 시켜서 대출을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안 해줬어 이거를 갖다가 몽땅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내가 은행에 가서 이러저런 요건이 있는데 나 대출 해줄래 말래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지. 대출 안 돼, 노라고 나와. 그런데 이제 연결주의 단점이 뭐냐면 아까처럼 일단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얘가 대출 해줘 또는 대출 해주지 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대출 해주지 마 그러면 당연히 손님이 뭐라고 그러면 왜 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뭐뭐뭐 때문에 안 해줍니다라고 친절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기호주의나 이런 거는 뭘로 만드냐면 원인과 결과 어떤 특정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엑스퍼트들이 다 알아서 이미 다 알아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찾아 내려가면 이게 왜 대출 안 해주는지가 딱 해서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결주의 이게 딥러닝의 단점이 뭐냐면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연관관계.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면은 뭐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의학에서는 이 인과관계로 의학에 대한 심턴을 이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러저러 하니까 이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오염이. 왜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이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의 바이어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판단하고 뭐 하는데. 근데 그게 다 데이터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데이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 모델이 뭐 하겠어요? 그 베이스 바이어스를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는 걸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가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요새 이제 동양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GPT-3 같은 그런 언어 모델도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성차별 또는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언어 모델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딥러닝의 단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또 맨 마지막의 단점이 뭐냐면 하드웨어. 하드웨어 데이터가 많으니까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뭔가 좀 이렇게 뭐 연결하는 거 없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 연결주의의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상식이 없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식이 없는 거 하나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챗봇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챗봇이 뭐 나하고 대화를 유연하게 대화한다 하더라도 챗봇은 나랑 대화한 어저께 컨텐츠를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챗봇은 내가 어저께 챗봇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저께 나랑 대화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 기억 못해요. 할 수가 없어. 현대 수준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할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어저께 한 얘기가 다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재 수준의 챗봇은 어제 한 대화의 내용을 챗봇이 기억을 안 한다, 못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이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를 통합하려고 하는 뉴로 심볼릭 AI라는 게 지금 막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뉴로 심볼릭 AI. 이쪽이 이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IBM하고 MIT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가 쓰는 AI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하고는 있어도 그 안에 문제가 무수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수준의 AI에 너무 많은 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트랜스퍼 러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시지 AI에 대한 사람과 같은 기능 뭐 생각을 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뭐 나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나를 생각을 하시지
말라라고 그러면 비즈니스가 생기지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인과관계에 AI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하면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제 여기 요분 주디아 펄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펄이라는 양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시작한 그 분야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조수아 벤조. 요수아 벤조는 2012년에 그 힌튼 교수가 그 이제 알렉스넷을 개발했다 했잖아요. 그 제자예요. 힌튼 교수 제자가 요수아 벤조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현재 탑 레벨의 AI 연구가 탑 레벨에 들어가는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뭐냐? AI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제 AI의 방향을 이제 크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코절 인퍼런스 쪽으로 가야 된다. AI가 단순하게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거는 상관관계죠.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져. 그러니까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게 아닌 거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지는 건 인과관계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까마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그냥 상관이 있다는 그런 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그거를 자동화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되면 뭡니까? 설명이 가능해져. 설명이 가능해져.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카운터 팩츄얼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작년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요 기법을 쓰게 되면 카운터 팩츄얼 다이그노시스라는 걸 기법을 쓰게 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위에 있는 거는 기존의 방법을 쓰는 거하고 밑에는 이 새로 나오는 기법을 쓰는데 이 새로 나온 기법들이 기존에 있는 AI 어, 이 새로 나온 방법을 쓰는 게 기존에 어, 이 의사들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서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 거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설명 가능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설명 가능한 AI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 때 설명을 가능하게끔 하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까지 이미 몇 년 동안, 거의 10년에 해당하는 부분 동안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거기 다 설명이 안 돼. 그럼 이제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하게끔 만드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양이는 이렇게 이 사진을 보고 얘가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어느 이 픽셀 이 고양이라고 하는 요 픽셀이 어떤 분야를 보고 얘가 고양이냐라고 답을 했느냐 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고양이인데 각각의 확률을 각 노드별로 확률을 쫙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여기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근데 이거에 영향을 주는 노드가 얘하고 얘야. 이렇게 굵은 이게 선을 그었어. 이 선을 그은 게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거기에 파라미터인데 확률이 이 고양이를 가장 높게 만드는 요 두 개의 두 개의 노드가 가장 높은 확률이었고 그러다가 이 요점에 영향을 미친 놈이 요점이고 얘한테 영향을 미친 놈이 여기여서 이걸 거꾸로 딱 쳐다가 보면 요점하고 요점이네. 요점은 여기 놈하고 여기 뒤에 뭐 꼬리하고 뭐 이런 거네. 라고 거꾸로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방법. 이제 기존 모델을 번영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앙상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모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장 좋은 놈을 취하는 거. 이게 모델 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샤플리 밸류라는 게 있어요. 샤플리 밸류. XAI라는 게 Explainable AI예요. 설명 가능한 AI. 요새
2019년부터 재작년부터 요 부분이 누가 돈을 이제 많이 넣냐면 국방성 또 아까 얘기했던 다파 다파에서 돈을 이제 스타트를 해서 요 분야를 사실 다파가 스타트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용 AI는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 아군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99.9%라는 확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군사용 AI는. 그래서 100%를 만들기 위한 거를 하려고 하면 왜 99.9는 맞는데 0.001%가 틀리냐. 그 0.01%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걸 알고 싶은 건 현재 모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파가 미국 국방성이 이제 XAI에 이제 돈을 엄청나게 2019년부터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펀딩을 해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XAI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당장 AI 하기도 바쁜데 무슨 XAI냐라고까지 이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발전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야가 또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 그런 분야고 이 분야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플리 밸류인데 샤플리 밸류는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변수를 넣고 계산하는 거하고 넣지 않고 계산하는 그 차이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인 소득 수준에 대한 영향 그랬을 때 에이지 나이하고 성별 이거를 놓고 나이를 집어넣었을 때의 변화와 성별을 넣었을 때의 변화 그렇지 않았을 때 이걸 뺐을 때의 변화가 얼마큼 차이 나느냐 이게 이제 샤플리 밸류인 거고 우리가 보면 이제 성별이 샤플리 밸류가 제일 높아요. 파란 게 샤플리 밸류인데 이게 높다는 얘기는 성인 소득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성별하고 여기 나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이게 이제 현재 데이터를 보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게 XAI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값이 이제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화학습은요. 강화학습은 이제 알파고에 써먹었던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여러분. 이 강화학습은 이 아타리 게임 같이 그 게임에서 이렇게 벽돌 깨기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면 지가 막 깨는 거. 이제 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고 했죠. 딥마인드. 하사비스. 하사비스가 하사비스는 이제 이 뇌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하사비스는 그 뇌를 연구하다가 이제 컴퓨터 쪽으로 이제 돌아간 사람인데 이 하사비스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AI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네요. 데이터를 돈이 드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딱 보니까 게임인 거예요. 게임. 그래서 게임을 이제 아타리 게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그 인공지능 특히 강화학습에서 사람처럼 플레이를 해주는 그놈이 에이전트예요. 그게 이제 사람처럼 이게 벽돌 깨기에 벽돌을 치는 거죠. 요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벽돌 깨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학습을 해보니까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를 이제 선택했냐라고 이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하사비스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 강의를 갔었는데 하사비스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게임 데이터가 제일 구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거기엔 룰이 명확하게 있어서 룰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에이전트를 구할 수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타리 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강화학습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한 열대 명에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바둑 부자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를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사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 회사를 이
사람 뭐 열댓 명 있는 회사를 아, 5천 한 5억 불 이상 주고 샀어요. 5억 불 이상. 그러니까 6천억을 주고 산 거죠. 6천억. 그래서 이제 그 이 하사비스가 이제 6천억에 이제 이거를 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알파고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전트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바둑도 이제 인간을 이겼는데 이거 이제는 다음에 뭘 이길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놈을 어디다가 써먹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사비스 생각은 이 하사비스는 강화학습에 대한 분야는 넘버원이에요. 근데 강화학습의 장점이 뭐냐면 특정한 룰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두면 이기고 지는 점수가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강화학습이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나타리 게임이 이렇게 뭔가 뭐 벽돌 깨고 보면은 점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점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키면 된다는 거죠. 바둑도 뭐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바둑도 어디가 두어서 결론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게 바둑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기다 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는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문제가 뭐냐면 첫째로 룰이 분명하지 않고 둘째로 이 어떤 리워드라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요새 사람들이 어디다 많이 써먹으려고 하냐면 주가 예측. 주가 예측에 강화학습을 쓰는 게 거기는 이제 룰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룰이 억수로 많잖아요. 이 뭐 사실 디파인 될 수 있는 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룰도 많아서 이 강학습을 주가 예측에 써서 뭐 성공했다, 뭐 대대적으로 뭐 알파고처럼 성공했다, 성공해도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그거 어떻게 벌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뭐 소수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오픈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주가 예측에 강학습 많이 쓰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고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주가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디파인할 수가 없고 데이터가 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학습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가 이제 그 알파고가 했던 게 뭐냐면 알파고를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스타크래프트 있죠. 스타크래프트 알파스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스타를 만들어서 사람 마스터, 전 세계 탑 레벨의 마스터를 무찌릅니다.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죠. 단백질에 대한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 이 단백질에 이제 아시다시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미노산은 이제 여기 ATGC라고 하는 핵물질의 이 염기 서열이 있는 거죠. 염기 서열.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제 이게 단백질이 이제 구현이 되는데 이 염기 서열만 성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단백질이 어떻게 꼬여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단백질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파폴드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 나와서 이제 1등 했죠. 1등 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작년에 90% 이상 정확도를 달성을 했는데 인간 다른 2등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이제 했어요. 이제 이거 딥마인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AI의 연구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억수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를 하는 사람이 다 비싸요. 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들을 뽑아서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소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소를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연구소 유지가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별로 없는데 연구하는 내용들이 뭐 센세이션하긴 하죠. 근데 그래서 딥마인드가 작년에 적자가 7천억입니다. 7천억. 그리고 딥마인드에 이제 이게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사는데 구글이 약 1조 6천억 정도의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대 이 회사 연구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70년대 국방성에서 다파가 AI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다가 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약속한 거 이상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산업처럼 만드는 로봇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만드니까 끄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이 구글이든 뭐 오픈AI든 겁나게 유명한 그런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모델을 만들고 있고 뭐 성능도 좋아 보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제 돈이 되냐 이거죠. 언제 돈이 되냐. 이게 언제 돈이 되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AI의 연구가 겨울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뭐 수천억 들어가지고 AI 연구소 만드는 게 지금 트렌드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그 트렌드가 계속 갈 거냐? 우리나라는 더 급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 3년만 지나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거죠. 거기 투자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러면 누구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어. 앞으로 연구하는 거는 돈 버는 연구를 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이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강화 학습 문제입니다. 오픈 AI 또는 딥마인드의 현재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10시 55분이에요. 그래서 10분 쉬시고 11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